서연아, 이 집이 바로 너희 신혼집이란다. 내가 1억 넘게 들여 싹 뜯어 고쳤어.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저를 신혼집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3년 전 제가 첫 프로젝트 상금으로 샀던 제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매달 제 통장으로 월세 100만 원을 꼬박꼬박 입금하고 있는 세입자가 바로 예비 시어머니 김 여사였던 겁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바로 그들의 사기극 무대가 된 집의 주인이자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관객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이 완벽하게 짜인 사기극의 막을 바로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가장 많은 관객이 모였을 때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그들의 가면을 벗겨주기로 결심했죠. 제 통쾌한 복수극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마음정거장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던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간 신혼집, 그곳에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제가 월세 내준 제 집이잖아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정말 저희 결혼 선물로 사주신 집 맞아요? 저는 제 인생의 결혼은 양가 부모님이 마주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따뜻한 축복과 당부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제가 피해자이자 동시에 모든 판을 뒤엎을 열쇠를 쥔 잔혹한 연극 무대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결혼하라는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는 대놓고 말씀하셨죠. 딸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있을 거니? 남들이 보면 부모가 뭘 잘못 가르친 줄 알겠다. 저라고 결혼이 하기 싫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항상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을 느꼈을 뿐이죠. 최민준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는 마치 잘 포장된 선물처럼 제 인생에 나타났습니다. 훤칠한 외모에 다정한 말투, 유학파 출신의 건실한 건설 자재 수입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죠. 유복한 집안 환경은 물론 제가 뭘 좋아하고 뭘 무서워하는지 세심하게 기억하고 챙겨주었습니다. 추운 날에는 말없이 다가와 제 목에 스카프를 둘러주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2년 가까운 연애 기간 동안 부모님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드디어 네 성격 받아주는 남자가 나타났구나 라며 기뻐하셨죠. 저 역시 이 남자와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가 되기 전까지는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민준 씨의 어머니 김 여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들떠 있었죠. 서연아,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니? 내가 집 구경시켜줄게. 저는 의아했습니다. 네? 무슨 집이요? 김 여사는 나지막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집이긴 너희 신혼집이지. 민준이랑 너랑 만난 지도 꽤 됐으니 이제 안정적인 미래를 생각해야지. 우리가 아파트 하나 마련해 놨으니 오늘 가서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곳 있으면 고치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 양가 상견례 날짜도 잡지 않았는데 신혼집이라뇨. 하지만 어른이 성의를 보이시는데 거절하기도 애매했습니다. 저는 김 여사가 보내준 주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길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한강변의 고급 주상복합, 철저한 보안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알림을 보냈을 때 저는 리버뷰 팰리스 구동이라는 건물명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24 디자이너로서 받은 첫 상금으로 장만한 아파트였습니다. 벽돌 하나, 조명 하나까지 제 손으로 직접 골랐습니다. 나중에 지방으로 발령 나면서 가장 친한 친구인 수진이에게 관리를 맡겨 월세를 주고 있었죠.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제 통장으로 입금되는 3년짜리 계약. 저는 서울에 이런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조차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집이 민준 씨 가족이 저를 위해 준비했다는 신혼집이 되어 나타난 겁니다. 김 여사는 고운 한복 차림으로 1층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죠. 왔구나. 어서 올라가 보자. 분명 마음에 들 거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녀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9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익숙한 복도를 따라 반사적으로 901호로 향했습니다. 김 여사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며 자랑했습니다. 이 집 우리가 현금으로 다 주고 사고 인테리어 비용만 1억 넘게 들었단다.
전부 최고급 자재로만 썼어. 문이 열리자 저렴한 방향제 냄새와 함께 제가 직접 골랐던 원목 마루의 익숙한 향이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제가 샀던 크림색 소파와 창가에 놓인 짙은 녹색 안락의자, 그리고 당시 거의 1,000만 원을 주고 산 분자구조 모양의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디테일이 비수처럼 제 눈에 박혔습니다. 이건 명백히 제 집이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서 있자 김 여사가 제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이제 네가 우리 며느리가 되면 이 집은 네 집이 되는 거야. 저는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정말 어머니께서 저와 민준 씨를 위해 사주신 집이 맞아요? 김 여사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럼 등기는 네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으니 걱정 붙들어 매렴. 저는 TV 선반으로 다가가 그 위에 놓인 금속 조각상을 바라봤습니다. 한 전시회에서 500만 원을 주고 산 작품이었죠. 제가 손을 뻗어 만지려는 순간 김 여사가 기겁하며 제 손을 낚아챘습니다. 어머, 얘 이거 비싼 거야. 함부로 만지다 망가지면 어쩌려고 그래. 저는 그녀를 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집인데 망가지면 고치면 되죠, 어머니. 김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하, 내 말은 귀한 거니 아껴야 한다는 뜻이었지.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차에 앉아 한참을 있다가 친구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901호 지금 누가 살고 있지? 수진이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김하영이라는 아주머니, 2년째 살고 계셔. 아들 장가 보낼 집 미리 구하는 거라고 하시던데. 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계약서는? 당연히 있지. 월세 100만 원씩 한 번도 안 밀리고 잘 내시는데 무슨 일 있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월세 100만 원. 수억 원짜리 신혼집의 정체는 바로 제 소유의 월세집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서연아, 집은 어땠어? 우리 부모님이 너 주려고 정말 신경 많이 쓰셨어.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좋더라. 네가 좋아하니 나도 기쁘다. 그럼 다음 주에 양가 부모님 모시고 상견례 하자. 저는 창밖에 가로등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계획이 서서히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공들여 연극을 준비했다면 제가 중간에 막을 내릴 수는 없죠. 저는 가장 많은 관객이 모일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막이 오르는 순간 모두가 진실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주말 민준 씨 가족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기쁜 나머지 서울에서 가장 비싼 한정식 집을 예약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시키고 고급 와인까지 주문했습니다. 민준 씨는 결제 앱의 할부 기능으로 계산을 하더군요.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저희 어머니가 예단비로 10억 원을 요구하자 김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10억? 진짜 부자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제 집에서 월세 100만 원을 내고 사는 사람에게는 정체를 드러내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죠. 저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연극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약혼식 전날 밤 저는 강윤아라는 여자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와 3년 동안 사귄 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손에는 민준 씨가 다른 여자들과 클럽과 호텔을 드나드는 사진 증거가 충분히 있었으니까요. 윤아 씨는 약혼식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오세요. 약혼식 당일 아침 그들은 저희 가족을 901호로 데려가 신혼집 구경을 시켜주며 복을 빌었습니다. 친척들은 집이 넓고 좋다며 감탄을 연발했죠. 모두가 웃고 떠드는 그 순간 김 여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김하영 씨, 이번 달 월세 아직 입금 안 됐네요. 벌써 3일이나 지났는데.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 여사는 더듬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전화 잘못 거셨어요. 저는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두 분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니까요. 이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901호 거실은 여전히 싱그러운 꽃과 새로 포장한 다과 냄새로 가득했지만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월세 독촉 전화가 울린 후 누구도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각자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도자기가 유리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어머니는 더 이상 김 여사를 보지 않고 제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였죠. 서연아, 잠깐 엄마랑 베란다로 나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민준 씨가 제 팔꿈치를 스치며 저를 붙잡으려는 듯 했지만 저는 그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베란다에 서자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일 있는 거지? 저는 아래 도로를 달리는 차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단지 체면과 엄마로서의 직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실 뿐이었죠. 방금 그저나 잘못 걸려온 것 같지는 않더구나. 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렇게 부잣집인데 월세 독촉을 당할 리가 없지 않니? 저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마주 봤습니다. 만약 제가 이 집이 사실은 제 집이라고 말씀드리면 엄마는 믿으시겠어요? 어머니는 굳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3년 전에 산 집이고 그 후로 친구에게 관리를 맡겨 월세를 줬어요. 그리고 그 세입자가 바로 김 여사님이에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아, 오늘 같은 날 그런 농담하는 거 아니야. 농담 아니에요. 저는 휴대폰을 열어 전자계약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세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까지. 보세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휴대폰을 돌려주며 한층 낮아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김 여사님이 저를 신혼집 구경시켜준다고 데려온 날부터요. 어머니는 눈을 감고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에서 분노뿐만 아니라 깊은 후회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결혼을 재촉했던 분도 민준 씨 집안이 우리와 격이 맞는다고 가장 믿었던 분도 바로 어머니였으니까요. 미안하다. 어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엄마. 저희는 다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죠. 아버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민준 씨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태연한 척하며 저희 친척들과 웃고 떠들었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집 구경이 끝나고 양가는 약혼식을 위해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내내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죠. 차가 호텔 로비 앞에 멈추자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죠. 서연아, 어떻게 하고 싶니? 저는 정면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들 입으로 직접 말하게 만들고 싶어요. 아버지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널 믿는다. 그 네 글자에 제 마음은 오히려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약혼식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양가 친척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 씨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완벽한 신랑감이었죠. 예식이 시작되고 양가 대표가 인사를 했습니다. 김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새집과 안정적인 생활, 착한 며느리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반지 교환 순서가 되자 민준 씨는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약혼녀야.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확실해요? 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왜 그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반지 교환이 끝나고 사회자는 저희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기념 영상을 상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밝아졌습니다. 처음 몇 장의 사진은 제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저와 민준 씨가 카페에 가고 여행을 갔던 순간들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5번째 사진부터 화면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민준 씨가 클럽에서 다른 여자를 껴안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붉고 푸른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췄죠.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꺼! 당장 끄란 말이야. 하지만 다음 사진이 이미 화면을 채웠습니다. 민준 씨가 또 다른 여자와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유나 씨와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까지. 약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게 소리쳤습니다.
박서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는 태연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누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 그때 하객석에서 유나 씨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민준, 언제까지 거짓말할 거야? 김 여사가 달려들어 유나 씨를 밀쳤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내 아들 좋은 날에 와서 행패야? 유나 씨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은 날이요? 저랑 이 사람은 3년 사귄 사이예요. 박서연 씨는 그냥 돈줄이었을 뿐이고 소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일어서셨습니다. 민준 군, 해명해보게. 민준 씨는 주위를 둘러보며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죠.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한순간 실수였어. 하지만 널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야. 저는 그를 내려다 봤습니다. 날 사랑해요? 아니면 우리 집 돈을 사랑해요? 그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리버뷰 팰리스 901호, 그거 제 집이에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샀고 2년 전부터 당신 어머니가 월세 내고 살고 있죠. 계약서도 그대로 있고요.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헛소리를. 저는 아버지께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화면을 훑어보시더니 민준 씨 가족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김 여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 여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민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날 뒷조사한 거야? 당신은 나를 속이려고 연극까지 했는데 나는 진실을 알 권리도 없나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애원하던 목소리는 분노로 바뀌었죠. 넌 나한테 망신을 주려고 작정한 거야. 저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체면은 당신이 스스로 깎아내린 거예요. 옆에 서 있던 유나 씨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까지 속인 거였어. 민준 씨는 그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조용히 못해. 그 고함 소리 하나로 사람들은 그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반지 빼라. 저는 손에 끼워진 반지를 천천히 빼서 민준 씨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돌려줄게요. 예단비 10억은 그 돈으로 밀린 월세나 갚으세요. 민준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딸. 저희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약혼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고성이 오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는 저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딸 쉽게 당할 애가 아니지. 저는 호텔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여파는 이제부터 시작일 겁니다. 저는 민준 씨 같은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은 무슨 짓을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이대로 끝날 것 같아?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지. 문자는 차에 타자마자 도착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죠. 내용은 단 한 줄, 이대로 끝날 것 같아? 저는 화면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답장 없이 꺼버렸습니다. 정말로 두려운 사람은 해명을 하려 들고 궁지에 몰린 사람은 반격을 꾀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민준 씨가 후자라는 거를 잘 알았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의 어머니는 여전히 제 손을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꼿꼿한 자세로 운전하셨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아침처럼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큰 태풍이 지나간 후 집안은 엉망이지만 하늘은 맑게 개기 시작한 느낌이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문을 닫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아, 아빠, 엄마한테 전부 다 이야기해봐. 저는 소파에 앉아 처음부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여사가 저를 901호로 데려간 날부터 친구 수진이에게 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사람을 고용해 민준 씨의 뒷조사를 한 것까지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두 손을 깍지 낀 채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약혼식에서 모든 걸 터뜨릴 생각이었구나. 네, 따로 이야기하면 분명 잡아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게 만들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너한테 화내고 말 안 들으면 인연 끊겠다고까지 했는데 엄마 말 안 듣길 정말 다행이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도 저 잘 되라 그러신 거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별력 없는 호의는 결국 해가 되는 법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가 아니라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와 그의 가족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명예가 짓밟혔습니다. 그 같은 인간은 결코 조용히 치욕을 감내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소문은 양가 친척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걱정하는 사람, 궁금해하는 사람, 그리고 동정하는 사람들. 저는 그저 모든 게 사실이에요 라고 짧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정오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죠. 서연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오늘 아침에 김 여사가 901호로 찾아와서는 당장 방을 빼겠다고 했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자기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3천만 원 넘게 썼다면서 그 돈을 돌려달라고 난리야.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인테리어? 뭘? 싱크대 바꾸고 붙박이장 새로 짜고 벽지 다시 발랐다고 우기더라. 저는 그 아파트를 월세 놓기 전에 완벽하게 수리해뒀던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들이 무언가 바꿨다면 그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죠. 수진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적혀 있어. 그럼 계약서대로 해! 수진이는 잠시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서연아, 그 사람들 행패 부리진 않을까? 지금은 아니겠지만 분명 그럴 거야. 그날 오후 민준 씨가 저희 회사 정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퇴근하려는데 그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말끔했던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눈 밑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예전에 다정한 눈빛은 사라지고 원망과 애원이 뒤섞인 시선이었죠. 서연아, 나랑 얘기 좀 해. 우린 할 얘기 다 끝난 것 같은데요. 그가 더 가까이 다가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네가 날 막다른 길로 몰았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길은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너 때문에 나 회사에서 잘린 거 알아? 회사에 소문이 다 나서 권고 사직 당했고 거래처들도 다 계약 끊었어. 속 시원해?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아주 잠시 흔들림이 있었지만 이내 유나 씨에게 고함치던 그의 눈빛과 저를 이용하려 했던 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직장을 잃은 거는 당신이 거짓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에요. 민준 씨는 이를 갈았습니다. 네가 이긴 것 같지? 넌 나를 망신 줬지만 너라고 남는 게 있을 것 같아? 이제 누가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겠어?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누가 감히 저랑 결혼해 주길 바라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잊었나 본데 901호 아파트는 내 거고 내 회사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우리 부모님은 내 곁에 계세요. 내가 잃은 게 뭐죠?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독한 년. 독하다고요? 더 이상 당신한테 속지 않는 게 독한 건가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서연아,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 내가 변했다는 걸 꼭 증명해 보일게. 저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문득 그가 너무나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2년간의 연애 동안 저는 그가 책임감 있는 남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미래를 사랑한 거죠. 민주 씨는 비참하게 웃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도 마찬가지잖아. 맞아요. 나도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투자 계약처럼 여기는 남자와는 결혼할 수 없어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차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넌 후회하게 될 거야. 그가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나는 이미 당신을 믿었던 걸 후회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그를 지나쳐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붐비는 인도 한가운데서 미동도 없이 서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석양 아래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거실에서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민준이, 너 찾아왔었니? 네. 회사에서 잘렸대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이 좀 그렇니? 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잘못한 거 없어요. 어머니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그냥 그 사람이 궁지에 몰려서 못된 마음 먹을까봐 걱정되는구나. 그 말에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바로 그때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로 온 또 다른 문자. 월세 계약서 따위가 널 지켜줄 것 같아. 901호 조심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바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돌아봤습니다. 저 901호에 가봐야겠어요. 아버지가 즉시 일어서셨습니다. 아빠가 같이 가마. 차는 밤의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르자 멀리서부터 빨갛고 파란 경광등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건물 앞에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죠.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한 분이 달려왔습니다. 901호 집주인 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그 집 주방에서 작은 불이 났는데 다행히 금방 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불이라니.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최민준. 저는 리버뷰 팰리스 건물 아래 서서 차갑게 식은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소방차의 경광등은 꺼졌지만 몇몇 경비원들과 호기심 많은 주민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연기 냄새가 맴돌았죠. 아버지는 제 바로 옆에 서서 제가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등 뒤에 손을 댄 채 따라오셨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지만 아버지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경비원을 따라 9층으로 올라갔습니다. 901호 복도에는 연기 냄새가 자욱했습니다. 아파트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수진이가 머리가 헝클어진 채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다행이다. 네가 와서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서 가스가 새어나와서 위쪽 찬장에 불이 붙었어. 이웃집에서 연기 보고 신고해서 금방 끌 수 있었대.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벽 한쪽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나무 찬장은 불에 타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대리석 상판에는 작은 금이가 있었죠. 큰 불은 아니었지만 끔찍한 흔적을 남기기엔 충분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가스밸브를 확인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헐겁게 풀려 있었습니다. 불나기 전에 누가 들어왔었어? 제가 묻자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 여사가 짐 정리하러 온다고 해서 내가 열쇠로 문 열어주고 그 후에 그 여자가 갔어. 몇 시쯤 갔는데? 오후 3시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죠. 옆에서 계시던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아, 누가 한 짓인 것 같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는 901호 조심해라는 문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민준! 저는 화면을 몇 초간 응시하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더 할 말 남았어요? 수화기 넘어 그의 목소리는 오후에 격앙된 톤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 낮게 가라앉아 있었죠. 너 지금 901호에 있지?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 짓이죠? 그는 낮게 웃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냥 알려주려고. 집이라는 게 불이 참 잘 붙거든. 특히 가스관이 낡았을 땐 더더욱. 저는 눈앞에 가스 밸브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날 협박하는 거예요? 난 그냥 널 걱정하는 것뿐이야. 그의 목소리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네가 나한테 살 길을 안 열어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 아버지는 옆에서 통화 내용을 어렴풋이 들으셨습니다. 제게 스피커폰으로 바꾸라는 손짓을 하셨죠. 저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최민준 군.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였죠. 방금 뭐라고 했나?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틀린 말 한 거 없습니다. 민준 씨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 딸의 집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는 이 일을 끝까지 파헤칠 걸세.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나? 전화는 툭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연애의 실패를 넘어 범죄의 영역으로 치닫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최민준 짓이지? 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일 당장 잠금장치 바꾸고 집 전체에 CCTV 설치해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신고하면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겁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민준 씨는 제가 두려워한다고 생각하겠죠. 신고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래로 내려가 경비실에서 사건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재산 피해도 크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민준 씨에 대한 마지막 신뢰는 그 불꽃과 함께 완전히 타서 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아주 늦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물으셨죠. 어떻게 됐어? 불은 바로 껐고 아무도 안 다쳤다며?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 지시니?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어릴 때처럼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직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엄마는 알지.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네가 강한 아이인 건 알지만 엄마는 엄마다. 엄마는 무서워.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어요. 다음 날 아침 관할 경찰서에서 901호로 현장 조사를 나왔습니다. 그들은 가스밸브가 비정상적으로 풀려있던 흔적을 확인했지만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고 협박 문자만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 여사가 저희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약혼식 날의 화려한 모습이 아닌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그녀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고소는 취하해다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도 고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찰이 우리 집에 찾아왔고 이웃들이 수군거려서 더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어머니가 집 안에서 나와 그 광경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김 여사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우리 민준이가 철이 없어서 그랬지만 사람을 해칠 만큼 나쁜 애는 아니야.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데리고 멀리 떠나마. 저는 한때 제 아파트를 신혼집이라며 자랑하던 여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그녀는 의기양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제 발치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만약 어제 불이 조금만 더 컸다면 아파트 전체가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그 생각은 해보셨나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월세 낸 집을 자기 집이라고 속인 것부터가 아니에요. 저를 투자 상품으로 본 것부터가 잘못이었어요. 여사님과 민준 씨는 결혼으로 이득을 보려고 했잖아요. 김 여사는 몸을 떨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 아들 미래가 잘 풀리길 바랐을 뿐이야. 거짓말로 쌓아올린 미래는 결코 단단할 수 없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와 조용히 김 여사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돌아가세요. 일은 순리대로 처리될 겁니다. 김 여사는 저를 마지막으로 쳐다봤습니다. 원망과 애원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에게서는 더 이상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 같은 사람은 막다른 길에 몰리면 판 자체를 엎으려 둘 테니까요. 저는 창가에 서서 익숙한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이성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가 계속 덤벼든다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 가족까지 지켜낼 겁니다.
김 여사가 저희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 이후 겉으로는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901호는 잠금 장치를 바꾸고 내외부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경찰은 가끔 전화를 걸어 몇 가지를 더 물었지만 피해가 경미하여 사건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고로 잠정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요한 수면 아래가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흘 후 저희 회사 감사팀에 저에 대한 익명의 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제가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계약을 조작하고 재무적으로 불투명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배후에 있는지 짐작할 필요도 없었죠. 사장님께서 저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50대 중반에 그분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풍파를 겪은 침착한 분이셨습니다. 박 팀장, 최근에 개인적으로 갈등을 빚은 사람 있나? 사장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저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박 팀장 입사 때부터 파일을 다 봤어. 실적은 명확해. 익명투서에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겠네. 저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장실을 나오며 저는 민준 씨가 이제 정면 대결이 아닌 제 명예와 직업을 공격하는 다른 전략으로 바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죠. 그 애에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나 보구나.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그 사람 고소할 생각이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재 사건은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고 회사 명예훼손건은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아빠는 네가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걸 원치 않는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아빠가 나설 거다. 저는 아버지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오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준 씨처럼 불투명한 존재를 혐오하셨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잖아요, 아빠. 다음날 뜻밖에도 유나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작은 카페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죠. 유나 씨는 약속 장소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약혼식 날의 짙은 화장은 지워져 있었죠. 그녀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닌 깊은 피로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 씨, 죄송해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왜 사과를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날 제가 서연 씨를 돈줄이라고 말해서요. 유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결국은 그 사람의 장기말 중 하나였을 뿐이에요. 저는 눈앞의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한때 파괴자처럼 등장했지만 이제는 그저 배신당한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유나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최민준, 지금 사채 쓰고 있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직장에서 잘리고 나서 여기저기 빚이 많았나 봐요. 약혼식 비용, 예단비, 월세, 예전에 투자했던 돈까지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으면은 모든 걸 잃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가 뭘 하려는지 알아요? 유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전에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와서 크게 싸우는 것만 봤어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민준 씨처럼 자존심만 강한 사람이 재정적 압박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도 그와 연락해요? 제가 묻자 유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차단했어요. 그냥 조심하시라고요. 저는 유나 씨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를 몰고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준 씨가 정말 빚더미에 앉았다면 저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막 도착했을 때 낯선 차 한 대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남자 3명이 앉아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아버지가 먼저 나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신데 그러십니까? 한 남자가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박서연 씨, 좀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데요. 남자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습니다. 최민준이랑 무슨 관계야? 저는 바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무 관계 아니에요. 그는 비웃었습니다. 곧 결혼할 사이라고 하던데 그놈이 돈 빌리면서 부자 여자친구랑 결혼 준비한다고 했거든.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 일은 저와 무관합니다.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무관하다고 그놈이 차용증에 네 이름을 보증인으로 적어놨는데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그런 거 상관 안 해. 그놈이 돈 안 갚으면 관련 있는 사람 찾아가는 거지.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이 관련 있다는 증거 서류라도 있습니까? 없으면 당장 여기서 떠나시죠. 남자는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눈빛에는 계산적인 기색이 역력했죠. 결국 그는 손을 휘저 동료들에게 차에 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차는 떠났지만 제 뒤에는 전례 없는 불안감을 남겼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죠. 어머니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연아, 이거 위험한 일이야.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차용증에 제 이름을 썼대요. 아마 위조한 거겠죠. 아버지가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당장 경찰서에 가야 한다. 더 이상 일이 깊어지게 둬선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감정이나 명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법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홀로 앉아 901호 사건부터 약혼식, 화재, 익명투서, 그리고 이제는 사채 문제까지 모든 일을 되짚어 봤습니다. 민준 씨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추락할 때 다른 사람까지 함께 끌어내리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민준 씨에게 단 하나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 이름으로 돈 빌렸어요? 10분쯤 지나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다시 타자를 쳤습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명확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용히 물러날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자신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겠습니다. 법의 힘으로 모든 것을 끝낼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날은 화창했지만 제 마음은 긴 비를 맞은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보낸 모든 문자 메시지, 901호 월세 계약서 사본,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던 날 밤, 아버지가 재빨리 녹음해 두었던 통화 기록까지 전부 챙겨갔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분은 40대 중반의 차분한 목소리를 가진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끊지 않고 들어주었습니다. 최민준이라는 사람이 박서연 씨 이름을 차용증에 썼다고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어젯밤에 남자 3명이 집에 찾아와서 민준 씨가 부자 여자친구랑 결혼한다며 돈을 빌렸고 제 이름이 보증인으로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서명 위조나 개인정보 무단 도용의 정황이 있다면 그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고 아버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진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기분은 민준 씨에게 반지를 돌려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감정의 문제였지만 오늘은 옳고 그름의 경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오자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잘한 결정이다.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사람 잘못 본 것 때문에 실망하셨어요? 아버지는 옅게 웃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 선택할 때가 있다. 중요한 건 잘못을 깨달았을 때 멈출 줄 아는 거지.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젯밤 저희 집에 찾아왔던 남자들 중 한 명과 연락이 닿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준 씨가 돈을 빌린 것이 사실이며 제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증인 서류로 제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제 주민등록증은 결혼식장 예약을 위해 민준 씨가 잠시 가져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보증 서류에 직접 서명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민준 씨를 소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저는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전보다 더 무거워졌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파서였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마지막 선은 지킬 줄 알았지만 그가 제 신분증을 이용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은 그가 저를 법적 문제까지 밀어넣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여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단다. 알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제 서류를 위조한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민준이는 너무 급해서 그랬다고 했어. 네가 사랑이 없으면 동정이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애를 감옥에 보내려고 해? 김 여사님,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사채업자들이 저한테 돈을 갚으라고 찾아올 거예요. 그때 여사님이 대신 갚아주실 건가요? 전화기 저편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한때 여사님을 어머니라고 부를 뻔했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사님 댁 며느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여사님과 민준 씨는 저를 도구로만 여겼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 집안 체면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저도 저희 집안 체면을 지키고 싶어요. 전화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끊겼습니다. 이틀 후 민준 씨가 다시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말끔한 정장도 왁스로 넘긴 머리도 아니었습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죠. 아버지가 대문을 열고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긴 어쩐 일인가?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좀 만나러 왔습니다. 민준 씨가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요. 민준 씨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고소 취하해. 너 내가 감옥 가는 거 보고 싶어? 저는 진실이 밝혀지길 원해요. 민준 씨는 비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네가 이겼다. 넌 모든 걸 다 가졌고 나는 다 잃었어.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잃은 건 당신이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냥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가 폭발했습니다. 넌 태어날 때부터 나보다 나은 환경이었잖아.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나는 아등바등 살아야 했다고. 저는 몇 초간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깊은 속내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을 무시한 적 없어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혼을 이용해 돈을 얻으려 했을 때 스스로를 무시한 거예요. 민준 씨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졌죠. 만약 그날 네가 일을 크게 벌이지만 않았어도 모든 게 달라졌을 거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당신과 결혼하고 몇 년 뒤에 당신에게 다른 여자가 수없이 많다는 걸 알게 됐을까요? 아니면 당신 대신 빚을 갚고 있는 나를 발견했을까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잔인하다고 했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게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믿게 만든 다음 그 믿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녁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간은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 부모님께 먼저 사과하고 당신 행동에 책임을 지세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게.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말고 민준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장 하나가 제값을 치르고 다치는 것을 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은 서명 위조 및 개인정보 무단 도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준 씨는 정해진 기한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해 보상에 합의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공식 통보를 받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가 공경에 처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제가 위험과 불안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소파에 앉은 제 옆에 오셨습니다. 아직도 속상하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지난 2년이란 시간이 아까워요.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2년이 너에게 평생의 교훈을 줬잖니. 평생 모르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저는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밖에는 가로등이 켜지고 901호는 부엌 수리를 마쳤으며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제 일은 안정적이었고 제 가족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많은 것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걸어온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저는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번 싸움에서 저는 제 집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서명 위조 혐의를 인정하고 민준 씨에게 합의를 종용한 이후 겉으로는 모든 것이 조용해진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집 앞에 낯선 차가 서성이지 않았고 익명의 문자도 회사로의 근거 없는 투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요함이 평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다급했죠. 서연아, 지금 바로 901호로 와봐. 무슨 일이냐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즉시 조퇴하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1층 로비 앞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끄럽지는 않았지만 호기심 어린 눈으로 9층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저는 빠른 심장을 안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901호 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창백한 얼굴로 거실에 서 있었죠. 누가 문에 페인트를 뿌렸어. 그녀가 문 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짙은 갈색의 현관문을 보았습니다. 문은 붉은색 페인트로 뒤덮여 있었고 페인트는 문고리를 따라 길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벽에는 서툰 글씨로 돈 갚아라라고 적혀 있었죠. 분노와 함께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CCTV에 찍혔어?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복도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자정 무렵 야구 모자를 눌러 쓴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페인트 통을, 다른 한 명은 휴대폰 불빛을 비추고 있었죠. 그들은 아주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고 몇 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얼굴은 보여? 제가 묻자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자 때문에 잘 안 보여.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가 빚을 졌다는 소문이 퍼졌고 채권자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압박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서연 씨? 네. 최민준한테 돈 갚으라고 전해. 안 그러면 당신도 편하지 못할 테니까. 저는 관련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관련이 없는데 그놈이 차용증에 네 이름을 써? 우리는 누가 서명했든 관심 없어. 그놈이 돈이 없으면 그놈이 약속했던 사람을 찾아가는 거야.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에겐 저를 대신해 약속할 권리가 없어요. 그럼 알아서 잘 처리해. 전화는 끊겼습니다.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이거 너무 위험한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진아, 이 영상 전부 경찰에 보내줘.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이미 이웃들을 통해 901호에 페인트가 뿌려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후였습니다. 어머니는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서연아, 그 사람 때문이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도요.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이마를 짚었습니다. 우리 딸 어릴 때부터 조용히 잘 살아왔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피하지도 않을 거고요. 제가 여기서 물러서면 그 사람들은 제가 두려워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조용히 저희 대화를 듣고 계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901호? 당장 다른 사람에게 월세 줘야겠다. 비워두면 안 돼.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또 무슨 짓을 할까봐 걱정되시는 거죠? 나는 그들이 널 노릴까봐 걱정이다.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자신은 두렵지 않았지만 부모님께 피해가 갈까봐 무서웠습니다. 이틀 후 경찰에서 용의자 식별을 위해 저를 불렀습니다. 페인트를 뿌린 두 남자는 민준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와 관련된 해결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민준 씨도 조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최민준 씨는 빚 독촉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 벌어진 일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비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항상 변명이 있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덧붙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잿빛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은 분노는 사라지고 깊은 피로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뜻밖에도 김 여사가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지 않고 그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야윈 모습이었죠. 들어가도 될까? 그녀가 작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바라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린 채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2억 넘게 빚을 졌단다.
어디서 그 돈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네가 그랬지. 거짓으로 쌓은 미래는 단단하지 못하다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물을 한 잔 따라주셨습니다. 형님,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아드님 스스로 책임지도록 타이르셔야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애가 그러더구나. 만약 서연이가 약혼식에서 일을 크게 벌이지만 않았어도 자기가 직장을 잃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애는 그전부터 이미 잘못되어 있었어.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늦었지만 적어도 진실은 진실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저 이제 널 볼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네가 너무 미워하진 않았으면 해서 왔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안타까울 뿐이에요. 뭐가? 만약 처음부터 여사님께서 민준 씨에게 정직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셨다면 아마 모든 게 달라졌을 거라는 점이요. 김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희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베란다에 섰습니다. 아래의 거리는 제게 일어난 일들과는 상관없다는 듯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생각했습니다. 지난 2년 그가 했던 말들, 미래에 대해 그렸던 청사진들, 모든 것이 이제 제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가 마음 약해지면 이 악순환이 계속될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수진이에게 900일로 새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세대로 계약서는 더 꼼꼼하게. 수진이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걱정 마,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천천히 제 박자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문을 닫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최민준의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901호 페인트 사건 이후 저는 그 집을 하루도 더 비워둘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수진이는 즉시 월세 광고를 올리고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엄격한 계약서를 요구했고 법적 책임과 보안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추가했습니다. 사흘 후 한 젊은 부부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민호, 건설 엔지니어였고 아내의 이름은 지은,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그들은 곧 첫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 오랫동안 살 집을 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막 수리를 마친 부엌에 서서 부부가 방 한쪽에 작은 아기 침대를 놓을 자리를 의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 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누군가의 보금자리가 될 운명이었죠. 민호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집주인분, 혹시 특별히 원하시는 조건이 있으신가요? 저는 집을 한 바퀴 둘러본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분 집처럼 아껴주시기만 하면 돼요. 지은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소중히 사용할게요. 저는 그날 바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들이 이사 온 후 901호 복도에서는 더 이상 붉은 페인트 냄새나 연기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젊은 부부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서서히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민준 씨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벨은 2번, 3번 계속 울렸습니다. 결국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학이 넘어 민준 씨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나 집 팔아야 할 것 같아.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빚을 감당하지 못하셔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 저는 베란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비 온 뒤 젖은 도로에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한 이유가 뭐예요? 너 한 번만 보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저는 거절하려다가 결국 동의했습니다. 미련 때문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결말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처음 만났던 낡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준 씨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는 훨씬 더 야위었고 셔츠는 어깨 위에서 헐렁거렸습니다. 눈에는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와줬네.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들으러 왔어요.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혼으로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어. 너랑 결혼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 그 결과는 생각도 못하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죠. 당신은 나를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진심으로 널 좋아했던 적도 있었어. 있었다고요? 그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아마도. 하지만 내 욕심이 더 컸지. 저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901호 앞에서 저것이 신혼집이라며 자랑하던 남자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두 모습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었습니다. 이런 말 하려고 보자고 한 건 아닐 텐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 저는 옅게 비웃었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돈 좀 빌려줘. 그 말은 놀랍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 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차용증 써줄게. 이자가 얼마든 상관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뭘 모르는군요. 뭘? 당신은 당신의 문제가 돈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당신의 문제는 당신의 삶의 방식 그 자체예요. 민준 씨는 침묵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요? 당신은 더 많은 돈을 더 빨리 벌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찾겠죠. 당신은 변하지 않아요. 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스스로 책임지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운터 쪽에서 커피 머신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너한테는 이제 나에 대한 정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거니? 민준 씨가 작게 물었습니다. 그 정은 당신이 내 신분증으로 돈을 빌렸을 때 이미 끝났어요. 그는 두 손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단호할 줄은 몰랐어. 내가 단호한 게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비싼 수업료를 내고 교훈을 얻었을 뿐이에요.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 그날 네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면 아마 나는 다른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침묵했다면 나는 나 자신을 배신했을 거예요. 그 말은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더 앉아있다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더는 널 귀찮게 하지 않을게. 저는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 옆을 지나갈 때 저는 문득 물었습니다. 후회해요?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지. 저는 그가 느리고 무거운 걸음으로 카페를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 만나고 왔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뭐라고 하던 돈 빌려달래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거절했지?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방에서 나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널 믿는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는 화나지 않아요. 그냥 예전에 제 자신이 안쓰러울 뿐이에요. 어머니는 저를 보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다 컸네. 그날 밤 저는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민호 씨 부부가 오늘 저녁에 집들이 하는데 너도 오래. 저는 문자를 읽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901호는 더 이상 배신의 기억이 서린 곳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품은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응, 오늘 저녁에 갈. 어쩌면 진정한 끝은 한 사람이 떠나갈 때가 아니라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휘둘리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묻고 있었습니다. 최민주는 정말 그가 말한 것처럼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저는 민호 씨 부부의 초대에 응해 901호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구수한 된장찌개와 생선조림 냄새가 복도로 퍼져나왔습니다. 지윤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 씨, 어서 와요. 막 이사 와서 집이 좀 어수선해요. 저는 안으로 들어서며 익숙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골랐던 크림색 소파는 그대로 있었지만 테이블 위에는 작은 꽃병이 놓여 있었고 창가에는 예쁜 아기 침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낯설게만 느껴졌던 공간이 이제는 따뜻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제게 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집 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요즘 이렇게 마음에 드는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두 분이 아껴주시니 저도 기쁜걸요. 저녁 식사는 소박했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유치원 이야기를, 민호 씨는 새로운 프로젝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집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몰랐고 저 역시 굳이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잠시 베란다에 섰습니다. 아래로 흐르는 차들의 행렬을 내려다보며 제가 참 긴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혼집이 내 집이라는 사실에 충격받았던 한 여자에서 법적 문제와 빚, 협박, 전화에 당당히 맞서는 여자로 저는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회사에 있는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아, 지금 바로 집으로 와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평소와 달리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방금 김 여사한테서 전화 왔었어.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머니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병원에 입원했단다. 저는 사무실 한가운데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왜요? 자세한 건 모르겠어. 그냥 울기만 하더구나. 저는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최민준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제 인생의 한 부분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가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됐대요? 사채업자들이랑 시비가 붙어서 머리를 다쳤다고 하더구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페인트 테러, 협박 전화, 빚 독촉의 장면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막연한 슬픔이 밀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 여사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눈물범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척한 얼굴과 텅 빈 눈동자만 남아 있었죠. 서연아, 그녀가 작게 불렀습니다. 저는 그녀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병원에 누워 있어. 그녀는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제때 못 갚았다고 맞았단다.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돈 부탁하러 온 거 아니야. 그녀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저 우리 애가 끝까지 나쁜 놈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당할 애는 아니야.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뭘 하길 바라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그냥 너무 미안해서 옆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님, 그래서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한 달 시간을 더 주겠다고 했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 못 갚으면 고소하겠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 씨는 뭐라고 해요? 아무 말 안 해.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나한테 너 찾아가지 말라고만 했어. 그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게 자기 탓이니까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더구나. 저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민준 씨가 저지른 모든 잘못들 중에서 이것은 아마도 그가 저를 함께 끌어내리지 않으려 한 첫 번째 선택일 겁니다. 김 여사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볼게. 더는 패 끼치지 않을게.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를 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홀로 앉아 카페에서의 마지막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민준 씨는 제게 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냐고 물었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었죠. 이제 그가 병원에 누워있는 지금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사랑은 아니지만 한때 믿었던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유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 어느 병원에 있는지 알아요? 유나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가보시게요? 그냥 알고만 있으려고요. 유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XX 병원에 있어요. 하지만 동정심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이용당하지는 마세요. 저는 그녀가 보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정문 앞에 아주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새어나오는 하얀 불빛이 공간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지 않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무심해서가 아니라 제가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경계가 허물어질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소용돌이 밖에 서 있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하다. 단 3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사과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끝맺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901호에 들렀습니다. 지은 씨는 새로 산 커튼을 달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서연 씨 오셨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서면 훨씬 밝아진 집을 둘러봤습니다. 수많은 풍파를 겪었던 공간에서 젊은 부부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항상 계속된다는 것을.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는 더 이상 최민준의 그림자를 짊어지지 않고 걸어 나갈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문자 이후 민준 씨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답장하지 않았죠. 그 세 글자는 마치 미완성의 마침표처럼 제 메시지함에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이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김 여사가 다시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는 목소리가 아닌 그저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 퇴원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통원 치료는 계속 받아야 해요. 어머닌 전화를 받으며 저를 쳐다보시더니 스피커폰으로 바꾸셨습니다. 상태는 좀 어때요, 형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고 몇 반을 꿰맸어요. 그쪽에서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은가 봐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서연이 거기 있나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듣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애가 그러네요. 자기 빚은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엄마한테 다시는 너 찾아가지 말라고요. 저는 안도감을 느껴야 할지 허탈함을 느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 됐네요. 제가 짧게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어머니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한번 가보지 그러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앞까지 갔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걸로 충분하지. 그 후의 날들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회사 일은 바빠졌죠. 저는 일에 더 집중했고 모든 정신을 설계도와 숫자에 쏟아부었습니다. 잠시 쉴 틈이 생길 때면은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지만 예전처럼 날카롭게 저를 찌르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서연 씨 맞으시죠?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민준이 삼촌입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책망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는 제가 거절할까봐 서둘러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미련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시각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삼촌분의 집 근처 작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으로 마른 체구에 선하지만 피곤해 보이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편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 그 애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저희 집안이 서연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복하지 않습니다. 그 애가 예전에 자랑했던 그 집도 사실은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어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애는 어릴 때부터 자격지심이 심했어요. 친구들이 성공하는 걸 보면서 초조해했죠. 서연 씨를 만났을 때 그 애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슨 기회요? 제가 물었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에서 벗어날 기회요. 저는 눈앞에 찻잔을 내려다 봤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며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가 선택한 방법은 잘못됐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온 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미움을 담아두지는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돌아갈 수 없을 뿐이에요. 그는 안도한 듯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 씨는 강한 사람이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애가 당신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 말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계셨고 어머니는 뜨개질을 하고 계셨죠. 삼촌은 뭐라고 하더냐?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격지심이 잘못된 행동의 이유가 될 수는 없지. 하지만 그걸 극복할 만큼 강한 사람도 많지는 않아. 어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두 분을 바라보며 회피하는 대신 직면하라고 가르쳐준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운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몇 주 후 수진이를 통해 민준 씨가 마지막 남은 차를 팔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래라고만 답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퇴근을 준비하는데 민준 씨가 회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거리를 두려워하지도 도전적인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들으세요. 차 팔았어. 다른 일자리 알아보고 있고 아마 지방으로 내려갈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온 거 아니야.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네가 알아줬으면 해서. 이제 정말 너 귀찮게 안 할 거라고. 저는 그의 눈에서 원망의 흔적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보이는 거는 깊은 피로뿐이었습니다. 똑바로 사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려고 노력 중이야.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몇 초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때 같은 길을 걷다가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갈라서는 두 사람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잘 지내. 그가 말했습니다. 잘 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돌아섰고 이번에는 저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901호를 찾았습니다. 지은 씨는 아기 옷을 개고 있었고 민호 씨는 막 설계도를 들고 퇴근한 참이었습니다. 서연 씨 저녁 드시고 가세요. 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잠깐 들른 거예요. 그 집에 앉아 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배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은 인생 역전의 티켓이 아니고 돈은 평화의 기반이 아니며 존중 없는 사랑은 짐이 될 뿐이라는 것을 901호를 나설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로비에 서서 익숙한 베란다를 올려다봤습니다. 9층 아파트에서 따뜻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닌 곳이지만 여전히 내게 교훈을 남긴 곳. 그리고 저는 마침내 한 번의 실수라는 어두운 그림자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회사 로비에서의 마지막 만남 이후 저는 더 이상 민준 씨를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예고 없는 만남도 없었죠. 모든 것이 정말로 한 편의 영화가 끝난 것처럼 과거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영화가 아니기에 한 사람의 퇴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평범한 일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저를 깨워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끈한 죽 한 그릇과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읽어보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친구분, 따님의 결혼식 청첩장이었습니다. 오른쪽 귀퉁이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기분 전환 삼아 다녀오자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걱정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까봐 걱정되지. 저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닫은 거 아니에요. 그냥 더 천천히 열려고요.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시며 안경을 고쳐 쓰셨습니다. 천천히 열어도 괜찮다. 그게 더 확실하다는 뜻이니까. 그 말은 하루 종일 제 마음속에 머물렀습니다. 회사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발탁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박 팀장, 이 프로젝트 정말 중요해. 나는 지금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사람이 필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사장실을 나오며 저는 제가 예전과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어 안달하지도 상처받은 피해자의 입장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렸는데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최민준 채권자입니다. 더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가 빚 일부를 상환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의외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김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그냥 알려주려고. 우리 민준이 곧 중부지방 건설 현장으로 떠난단다. 알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애가 그러더구나. 엄마 덜어 너한테 전해달라고. 네가 자기를 막다른 길까지 밀어붙이지 않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알아.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너 같은 딸의 엄마가 되어보고 싶구나.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각자의 운명이 있는 거니까요. 전화가 끊기고 저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들어와 하나의 교훈을 남기고 떠납니다. 민준 씨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어머니를 따라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신부를 보며 더 이상 예전처럼 마음이 쓰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떠니? 좋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행복은 정말로 존재하는 거였네요.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만약 언젠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또 의심하게 될 것 같니? 저는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의심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서두르지도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됐다. 몇 주 후 수진이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은 씨가 임신했다는 것이었죠. 그 집이 복덩이라며 너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래. 저는 웃었습니다. 집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복을 가져오는 거지. 그날 저녁 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901호를 찾아갔습니다. 지은 씨가 환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연 씨, 어서 와요.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부부의 웨딩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죠. 거실 구석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푸른 잎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그러더라고요. 이 집, 정말 인연이 있는 집 같다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두 분이 이 집을 소중히 여겨주셔서 그럴 거예요. 그 집에 앉아 저는 김 여사가 저를 처음 데려와 신혼집이라고 자랑하던 그날 오후를 떠올렸습니다. 충격과 분노, 그리고 결심. 만약 그날 제가 냉정하게 증거를 찾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잘못된 결혼 생활로 걸어 들어갔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한 적이 있었는가? 아니요. 너무 빨리 믿어버린 것이 안타까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믿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그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일을 하고 있는데 민준 씨에게서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나 이제 차 탔어. 내일 아침에 출발해.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평안하길 바라요. 메시지는 전송되었고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답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베란다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제 인생은 여전히 여기에 있고 부모님도 제 일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주 씨는 자신만의 실수와 교훈을 안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신혼집 앞에서 순진하게 서 있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가치를 아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직 오지 않은 많은 날들이 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것들을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평안하길 바라요 라는 문자에 민준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답을 기대하지 않았죠. 어떤 인사는 다시 이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한 사람을 내 인생에서 조용히 떠나보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후의 날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프로젝트는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저는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가 차려두신 따뜻한 국 한 그릇과 신문을 읽으며 저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보렴. 식탁 위에는 발신이 없는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후에 어떤 분이 아빠한테 전해주고 가셨단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제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도시를 떠났어. 이 공사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 용서를 구하지는 않을게. 그냥 네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만약 그날 내가 만족할 줄 알았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한때 나를 믿어줘서 고마웠다. 민준.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니? 저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시며 대화를 어렴풋이 들으셨습니다. 그 애가 떠난 건 잘된 일이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갈 길이 있는 법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홀로 앉아 김 여사가 저를 901호로 데려갔던 날부터 일어난 모든 일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민준 씨의 자신감 넘치던 눈빛, 월세 독촉 전화벨 소리, 약혼식장 스크린에 나타났던 사진들, 가스 냄새, 문 앞에 붉은 페인트 자국까지 모든 디테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참으로 극적인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것은 믿음과 경계선에 대한 값비싼 수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행으로 가 901호 아파트의 소유권을 부모님과 저의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류를 부모님께 내밀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부터 901호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재산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싶지 않아요. 가족이 함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다 컸구나.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빠 엄마가 안 계셨다면 제가 이 모든 일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지 못했을 거라는 걸 깨달았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은 네가 혼자 버티는 곳이 아니라 기댈 수 있는 곳이란다. 그날 저녁 901호에 들렀습니다. 지은 씨는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작은 옷을 만들고 있었고 민호 씨는 막 퇴근해 손에 설계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이 집 부모님이랑 공동 명의로 바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가 웃었습니다. 그럼 더 든든하겠네요.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따뜻한 노란 불빛,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선풍기 소리, 갓 지은 밥 냄새, 더 이상 풍파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민준 씨를 생각했습니다. 아마 머나먼 건설 현장에서 그는 다시 시작하고 있겠죠. 어쩌면 또 몇 번 넘어질 수도 있고 무언가를 배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도 그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설계도를 수정하고 있는데 유나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씨, 민준 씨 멀리 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도 다른 곳으로 발령났어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유나 씨가 한 문장을 더 보내왔습니다. 언니 덕분에 저도 정신 차렸어요. 고마워요.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떤 상처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제가 책임졌던 프로젝트가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모든 팀원이 모인 회의실에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박 팀장, 정말 잘했어. 저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담담한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물을 더 따라주셨고 어머니는 제게 반찬을 집어주셨죠. 서연아, 더 먼 곳으로 나아갈 생각은 없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어디요? 유학을 갈 수도 있고 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이 당연한 다음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단계는 제가 선택하는 그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서서 달 없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밝고 시끄러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김 여사가 저를 901호로 처음 데려왔을 때 던졌던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이 집 정말 저희 결혼 선물로 사주신 집 맞아요? 그 질문은 한때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저는 그날의 제 자신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없었다면 저는 제 가치를 지키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단 한 걸음만이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문을 닫는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아침으로 끝납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와 바닥에 긴 흔적을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일어나셨는지 부엌에서 기름 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렇듯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죠. 서연아, 일어났니? 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네, 저는 자리에 앉아 어머니가 건네주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눈앞에 부모님을 바라보며 저는 소박한 충만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한밤중에 전화도 협박 문자도 제 생각을 맴도는 민준 씨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신문을 접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할 거니?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가고 싶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안 간 지 꽤 됐지. 네, 가고 싶어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한 번의 여행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주말에 온 가족이 시골로 향했습니다. 작은 마을길 양옆으로는 갓 자라난 벼들이 푸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흙내음이 정겹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를 보고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그동안 바빴다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오후에 저는 뒷마당으로 나가 오래된 망고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나뭇가지 위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사랑하고 믿고 의심하고 발견하고 폭로하고 맞서 싸우고 마침내 손을 놓았던 모든 순간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아팠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저를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깨어나게 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차를 마시는데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서연아, 이제 시집 가는 거 무서워졌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무서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못 선택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네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거란다. 그 단순한 말씀이 오랫동안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다시 도시로 돌아왔을 때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 씨, 저 민준이 회사 동료입니다. 민준 씨가 이거 전해달라고 부탁해서요. 저는 회사 로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남자는 제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민준 씨가 직접 연락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면서 부탁했습니다. 제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그날의 약혼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더 이상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물건일 뿐이었죠. 저는 민준 씨의 옛 번호로 단 하나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받았어요. 이번에는 그가 답장했습니다. 가지든 버리든 내 마음대로 해. 나한테는 이제 권리가 없으니까. 저는 화면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반지를 다른 상자에 담았습니다. 추억으로 간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한때 잘못된 선택을 했었고 그것을 멈출 용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몇 달 후 지은 씨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민호 씨는 벅찬 기쁨 속에서 제게 전화를 걸었죠. 서연 씨, 산모도 아기도 모두 건강해요. 저는 901호를 찾아갔습니다. 집안은 아기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가 안아 올리자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지은 씨는 지쳐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연 씨, 고마워요.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서연 씨 아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안정적인 곳에서 아이를 낳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민호 씨 품에 안긴 작은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거짓 연극의 무대였던 이 아파트가 이제는 진짜 가족의 기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보상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사에서 6개월간 해외 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마음이 설레고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죠. 그날 밤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 가고 싶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며 잠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멀리? 6개월 뿐인걸요, 엄마.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다녀오너라. 젊었을 때 세상을 넓게 봐야지. 저는 언제나 저를 지지해주는 두 분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떠나기 전날 저는 901호에 다시 한번 들렀습니다. 베란다에 서서 제가 예비 며느리의 마음으로 이 집에 처음 들어섰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정신 차리지 못했다면 지금쯤 저는 의심과 피로 속에서 살아가는 한 여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난간을 가볍게 만지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침묵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유학 간다면서 성공하길 바랄게. 저는 화면을 보고 답장했습니다. 고마워요. 더 이상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미련도 없이 그저 한때 알았던 두 사람이 서로의 평안을 빌어줄 뿐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날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서연아, 몸 조심해야 한다. 네. 아버지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우리 딸 강하니까. 저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뒤를 돌아 두 분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일들 끝에 제가 지켜낸 가장 큰 가치가 901호 아파트도 직장이나 명예도 아닌 바로 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정말 저희 결혼 선물로 사주신 집 맞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가 저를 위해 준비해준 신혼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만약 언젠가 제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제가 원하기 때문일 것이지 누군가의 약속 때문은 아닐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도시는 하얀 구름 아래로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나의 장은 닫혔고 저는 이제 거짓말의 그림자가 없는 새로운 장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알게 된 한 사람의 평온함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채널 호스트, 시청자 여러분, 어떤 이야기는 듣고 나면 단순한 사랑의 실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완전한 성장 과정을 보게 됩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는 배신당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멈춰야 할 때를 아는 지혜로운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준 씨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빚을 졌으며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연 씨가 침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많은 여성들이 진실을 마주했을 때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눈을 감거나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우거나 진실의 대가는 언제나 비싸기 때문에 두 번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서연 씨는 진실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성급하게 싸움을 걸지도 누군가를 탓하지도 슬픔에 잠겨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증거를 찾고 관찰하고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진실이 스스로 비달에 드러나도록 만들었죠. 이것이 바로 내공입니다. 내공이란 다른 사람을 겁주기 위해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이 무너져 내릴 때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존심을 팔아 결혼을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열등감이나 욕심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주는 구명보트가 아닙니다. 결혼은 충분히 성숙한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길입니다. 한 사람은 그것을 인생 역전의 발판으로, 다른 한 사람은 따뜻한 보금자리로 여긴다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저울과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을 잃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구출입니다. 민준 씨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저 비난의 시선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는 욕심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그리고 지름길을 택하려 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많은 남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스스로의 두 발로 단단히 서지 못한다면 당신은 언제나 뒤처질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남자는 실패해서 자신을 구해줄 아내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구합니다. 부모님들께도 이 이야기는 하나의 당부를 남깁니다. 자녀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결혼을 서두르게 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에게서 옵니다. 충분한 믿음 없이 누군가를 결혼으로 밀어넣는 것은 그들을 위험한 도박판으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서연 씨는 다행히도 딸이 멈추려 할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지지해 줄 줄 아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가족은 압박을 주는 곳이 아니라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서연 씨는 민준 씨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이겼습니다. 노처녀라는 두려움, 결혼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줄까 하는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누군가는 묻겠죠.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서연 씨는 사랑을 믿을까요? 저는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사랑일 겁니다. 내 가치가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지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사랑 말입니다. 모든 여성의 인생에는
서연 씨의 901호 같은 깨달음의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일어서지 않으면 내일은 후회 속에서 살게 될 거라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당신이 지금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관계 속에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나를 작아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변명하게 만들지도 자존심을 버리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평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야망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남성이라면 기억하십시오. 성공은 땀으로 이룰 수 있지만 가정은 오직 정직함으로만 세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족한 자신감을 채우기 위해 결혼을 사다리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부모님이라면 자녀의 행복을 안정이라는 잣대로만 재단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화려한 결혼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서 옵니다. 저는 이 세상 어딘가에 수많은 서연 씨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침묵 속에서 참고 있거나 머물러야 할지 떠나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증거를 찾을 용기,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 그리고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을 용기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사연이 있다면 너무 오래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저희 마음정거장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모든 편지는 하나의 인생이고 모든 인생은 하나의 교훈입니다. 저희는 비난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듣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당신이 서연 씨였다면 신혼집이 내 집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침묵하셨을 건가요? 아니면 맞서 싸우셨을 건가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희 마음정거장의 이야기들은 그저 듣고 흘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비춰보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내 인생의 거울이 되어주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